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니 참 무서운 일이라고 피터는 소리질렀다. 무서운 일, 무서운 일. 그래도 햇볕은 뜨겁고 그래도 사람들은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도 인생은 날마다 지나가고 있자는가. 여전히 그는 생각했다. 피터는 하품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리전트 공원은 다람쥐 이외에는 그가 어렸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이때 꼬마 앨리스 미첼이 동생과 함께 저희들이 방벽난로 선반 위에 모아놓은 조약돌 더미에 보태겠다고 이제껏 주운 돌을 한 묶음 유모 무릎팍에다 쏟아놓고 나서 다시 껑충껑충 뛰어가다가 어떤 부인의 다리에 부딪혔다. 이 광경을 보고 피터 윌시는 자신도 모르게 끌끌 웃었다. 그러나 루크레치아 위렌 스미스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있담. 어째서 나만 고생해야 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그녀는 넓은 길을 건너 내려오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그 옛날의 셉티머스가 아닌 셉티머스가 벤치에 혼자 앉아 지독한 소리, 끔찍한 소리, 혹독한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내버려 두고서 지금 이 젊은 아내는 이와 같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때 앨리스가 그녀와 부딪혀서 넘어지며 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일으켜서 옷을 털고 키스를 해주었다. 생각해보면 그녀로서는 잘못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셉티머스를 사랑했고 여태껏 행복했다. 고국에는 아름다운 집도 있다. 지금도 언니들은 그 집에서 모자를 만들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자기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 아이는 곧장 유모에게 달려갔다. 유모는 아이를 꾸짖고 달래며 뜨개질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던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달래려고 회중시계를 꺼내 뚜껑을 찰칵 열어 보여주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루크레치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모진 바람에 시달려야 할까? 무엇 때문에 밀라노에 그냥 남아있지 못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욕을 봐야 하나? 어째서? 넓은 길, 유모, 회색 옷의 남자, 유모차가 눈물 어린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렇게 쓰라린 고문에 뒤흔들리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가 싶었다. 그렇지만 어째서? 자기는 얇은 잎새 그늘에 숨어서 잎이 흔들릴 때마다 햇빛에 눈이 부시고 마른 나무가지가 뚝 부러질 때마다 한참 깜짝 놀라는 새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비바람에 시달리고 거대한 수목들과 무한한 세계의 구름들에 둘러싸여 고문당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어째서?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발을 동동 굴렸다. 남편을 데리고 정신병원 의사 윌리엄 브래드쇼 경에게 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남편 셉티머스 있는 곳으로 돌아가 봐야 했다. 남편에게 일러주러 돌아가야 했다. 나무 아래 푸른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종일 중얼거리거나 또는 죽은 친구 에반스를 상대로 짓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도 에반스를 언젠가 한번 상점에서 본 일이 있다. 에반스는 조용하고 참한 사람 같았다. 셉티머스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전쟁에서 친구를 잃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그녀 자신은 고향을 버리고 오지 않았는가? 고향을 떠나 이곳 무수한 도시로 살러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셉티머스는 끔찍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을.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침실 벽 뒤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 팔머 부인은 남편을 이상하게 보았다. 남편은 또한 환상의 눈에 보이는 모양이었다. 풀고사리 숲속에서 어떤 늙은 여자의 머리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마음만 내키면 행복한 기분이 될 수도 있었다. 둘이 버스로 햄프턴 코트 유원지로 갔을 때는 참으로 재미있었다. 그곳에는 온통 빨갛고 노란 자잘한 꽃들이 잔디밭에 만발해 있었다. 남편은 꽃들이 둥둥 떠있는 램프 같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중얼거리며 끌끌 웃었다. 이윽고 둘이서 강가에 서 있을 때 남편은 느닷없이 자살하자고 말했다. 그때 강물을 들여다보던 남편의 눈은 기차나 버스가 지나갈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무엇인가에 매혹당한 듯만 싶은 표정이었다. 남편이 어디로 가버릴 것 같아서 그녀는 그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은 아주 침착해졌다. 완전히 이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자살을 한다는 문제로 그는 아내와 시비를 벌이곤 했다. 그는 또한 인간이란 얼마나 사악한가를 설명하곤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거짓말을 하고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들의 뱃속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무튼 자기는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남편은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걷지도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그는 소파에 들어눕더니 불 속에 떨어진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들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얼굴들이 벽에서 그를 비웃고 무서운 욕을 퍼붓는다고 했다. 발 쪽의 출입문 근처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손도 보인다고 외쳤다. 그들 부부밖에 아무도 없는데도 남편은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대답하고 웃었다. 그러면서 대단히 흥분하여 자기가 한 말을 아내들을 기록해 두라고 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 미스 이사벨 폴에 관한 얘기들로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니 그녀는 이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그만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 곁으로 가까이 왔다. 그는 하늘을 노려보며 손을 맞쥐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홈스 의사선생은 남편에게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찌된 일일까? 곁에 앉으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찌푸리고 비켜앉는다. 그러면서 내 손을 가리키고 내 손을 붙들고 무서운 것을 보는 것처럼 구는데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녀가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제 손가락이 무척 말랐어요. 반지는 빼서 지갑에 넣어두었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septimus는 아내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그는 고민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면서 생각했다. 나를 결박하고 있던 줄은 끊어졌다. 나는 둥둥 떠가고 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인류의 주인 나 septimus를 석방하자는 판결대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다. 나 septimus 혼자만 대중의 앞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문명의 노력을 다한 뒤에 그리스인, 로마인, 셰익스피어, 다윈 그리고 나 자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그 얻은 지식을 받아야 한다. 그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누구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수상에게 그의 머리 위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럼 이 극배의 사실을 내각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수목들이 살아있다는 것. 둘째, 범죄가 없다는 것. 셋째, 사랑, 우주적인 사랑은 하고 중얼거리다 숨을 헐떡이며 떨면서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모색해냈다. 이 진리는 극히 심오하고 극히 난잡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에는 엄청 힘들지만 그러나 세계는 이 진리로 인하여 영구히 완전히 변한다. 이런 진리를 그는 모색해냈다. 범죄는 없다. 그리고 사랑뿐이다. 이 말을 그는 되풀이 말하면서 종이와 연필을 찾으려고 주머니를 더듬거렸다. 이때 스카이 테리어 견 한 마리가 그의 바지 가랑이 밑으로 들어와서 냄새를 맡는 바람에 그는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개가 사람으로 변하는 꼴을 본다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개는 곧 달아나 버렸다. 하늘은 신성하게도 자비롭고 한없이 인자하구나. 나를 아껴주시며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인간은 무엇보다도 과학적이니 말이다. 왜 나는 육체를 투시해 볼 수 있고 개가 사람으로 변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까? 아마 진화라는 이유 때문에 예민해진 두뇌에 열파가 작용해서 그러는 모양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육체는 이 세상을 떠나면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다. 내 육체도 녹아버리고 신경섬유들만 남는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신경섬유는 베일처럼 바위 위에 펼쳐져 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지쳤으나 기력을 쥐어 짜냈다. 이렇게 그는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인류를 해석할 때까지 노력과 고뇌를 다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세계의 등에 더 높이 올라 누워있다. 대지가 밑에서 진동한다. 붉은 꽃이 내 육체에서 나타나 그 뻣뻣한 꽃잎들이 머리 곁에서 살랑거리고 있다. 음악이 여기 높은 곳 바위에 부딪혀서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저 아래 거리의 자동차 경적 소리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경적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부딪혀 갈라지고 합쳐지면서 쭉 고든 기둥처럼 솟아오르는구나.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그리고 기둥이 된 이 소리는 노래가 되어 지금 목동의 피리가락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구나.
늙은이가 선술집 앞에 서서 한푼어치 피리를 불고 있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소리는 가만히 서 있는 목동의 피리에서 흘러나와서 저 아래 지나가는 차들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 높은 곳까지 구슬프게 들려온다. 목동의 만가는 자동차 소리가 요란한 거리에서 들려온다. 이제 소녀는 눈이 쌓인 곳으로 물러간다. 주위에는 장미꽃들이 있는데 꽃잎이 두터운 이 진한 빨간 장미꽃들은 내 침실벽에서 자란 장미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음악 소리는 멎었다. 아까 그 늙은이가 돈 한 푼을 얻은 다음 다른 선술집으로 건너간 모양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대로 이 바위 위에 남아있구나. 물에 빠진 뱃사공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처럼 나는 뱃점 밖으로 몸을 내밀다 떨어진 거라고 septimus는 생각했다. 바닷속에 풍덩 빠진 것이다. 일단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제는 좀 쉬게 해달라고 그는 애원했다. 그는 또 혼자 말을 하고 있다. 싫다, 그만해. 그런데 잠이 깨기 전에는 묘하게 조화되어 들려오던 새 지저귀는 소리와 차바퀴 들긋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 그를 꿈의 세계로부터 현실의 기슭으로 끌어오는 것 같으니 이제 그는 현실 세계로 가까워짐에 따라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시끄러워지며 무슨 가공할 일이 이내 벌어질 것만 같이 느껴졌다. 눈만 뜨면 그만이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겁다. 불안이라는 중압감이.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다. 눈앞에 리전트 공원이 보였다. 발밑에는 커다란 햇살이 어른거렸다. 수목들은 힘차게 내흔들리고 있었다. 너를 환영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성 싶었다. 아름다우며 우리는 너를 받아들이고 창조한다고 세상은 말하는 듯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집이나 난간, 울타리 너머로 목을 내밀고 있는 영양이나 무엇을 봐도 어디서나 아름다움이 당상 솟아오른다. 거센 바람 속에서 바르르 뜨는 잎새를 지켜보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하늘에서는 제비들이 우로 좌로 위로 아래로 재주를 부리며 날고 있다. 그러나 고무줄에 붙들어 매어 있는 것처럼 일정한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다. 파리들이 오르내리며 날고 있다. 햇살은 이 잎 저 잎을 희롱하듯이 번갈아 비추면서 다정스럽게 보드라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 무슨 종소리 같은 소리가 풀줄기 위에서 신성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 조용하고 지당하고 평범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곧 진리 아닌가. 아름다움, 이것이 곧 진리다. 이 아름다움은 곳곳에 널려 있다. 시간이 됐어요. 루크레치아가 말했다. 이 시간이라는 말은 껍질이 터지고 그 풍성한 알맹이를 septimus에게 쏟아부었다. 이제 그의 입술에서는 겉껍데기처럼 또는 드레스밴 풀처럼 딱딱하고 하얀 불멸의 말이 저절로 굴러나와 날아가서 시간의 손과 형태로 한 줄로 늘어섰다. 시간에 붙이는 불멸의 손과 형태로 그는 노래를 불렀다. 에벤스가 나무 뒤에서 응답했다. 죽은 사람은 데살리에 있다고 에벤스가 난초밭 속에서 응답의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이제 에벤스 자신은 이제 제발 이리 오지 마. septimus가 소리 질렀다. 그는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무가지들이 부러졌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에벤스다. 그런데 흙 한 점도 묻지 않고 상처도 없었다. 변하지도 않았다. 이를 온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septimus는 한 손을 쳐들며 소리 질렀다. 회색 옷을 입은 시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가 이렇게 한 손을 쳐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거의 거인의 모습만 같았다. 사막에서 머리를 두 팔 안에 파묻고 볼에는 절망의 주름살이 파인 채 오랫동안 혼자 앉아서 인류의 운명을 슬퍼하는 거대한 상. 이제 그는 사막의 저 끝으로부터 비쳐나오는 한 줄기 광명이 차츰 커져가면서 비추는 시커먼 동상의 모습만 같았다. 이제 septimus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동안 인류의 위대한 애도자인 나는 한순간만 만면의 광명을 받고 하지만 난 참 속상해요 여보. 루크레치아는 남편을 주저앉히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탄에 잠겼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했다. 잠시 뒤에 나는 돌아서서 잠시 뒤에 그들에게 말해줘야겠어. 이 구원, 이 기쁨, 이 계시를. 시간이 됐어요. septimus 몇 시지요? 루크레치아가 되풀이했다.
이인은 혼자서 중얼거리고 왠지 떨고 있다. 저기 저 남자가 눈치채겠네. 가만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시간을 가르쳐 주마. septimus는 말했다. 회색 옷을 입은 시체에게 졸리운 듯 신비스러운 웃음을 천천히 지어 보이면서 이렇게 그가 앉을 때 1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났다. 12시 15분 전이다. 이건 젊은 탓이라고 피터 윌시는 이들 앞을 지나면서 생각했다. 글쎄 굉장한 말다툼을 했나 보군. 여자는 딱하게도 아주 비참한 표정을 하고 있군. 아직 아침인데 근데 무슨 일로 싸웠을까? 저 코트를 입은 젊은이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여자는 저렇게 절박한 표정일까? 무슨 끔찍한 처지에 빠졌기에 이렇게 맑은 아침나절에 둘 다 저렇게 비참한 표정을 하고 있을까? 5년 만에 영국에 돌아와 보니 아무튼 처음 며칠 만인데 온갖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참 재미나는군. 나무 그늘에서 다투고 있는 여인들이며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가정생활의 이모저모며 런던이 이렇게 재미나게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조용한 원경, 이 풍요함, 이 푸른 초목, 인도에 있다 와보니 알 수 있는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잔디밭을 한가로이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인상에 대하여 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것은 틀림없이 그의 결점이었다. 그 나이에도 아직 소년이나 소녀처럼 기분이 변하니 말이다. 그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다. 예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저분한 여자를 보면 당장 우울해졌다. 인도에 있다 돌아와 보니 만나는 여자면 누구한테나 반할 것 같았다. 어떤 여자라도 매력있게 보였다. 지질이 초라하게 옷을 입은 여자라도 5년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였다. 유행이 이처럼 어울려 보인 것도 처음이었다. 길고 검은 외투는 날씬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확실히 보편화된 모양으로 화장하는 습관도 달라져 있었다. 여자마다 아주 점잖은 여성까지도 온실에서 피어난 장미꽃같이 화장했다. 칼로 베어낸 것 같이 새빨간 입술하며 먹으로 동그랗게 그린 눈썹하며 기교와 솜씨를 뿌린 흔적이 곳곳에 널려있다. 확실히 무슨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청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피터는 마음속으로 궁금했다. 1918년부터 1923년까지 이 5년간은 꽤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달라 보였다. 신문들도 달라진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어떤 이름 있는 주간지에 화장실 이야기를 버젓이 쓰고 있는 남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은 10년 전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름 있는 주간지에 화장실 이야기를 버젓이 쓴다는 것은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새 립스틱이나 퍼프를 버젓이 꺼내 화장을 하는 법도 없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에도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는데 아주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베티와 버티, 늙은 어머니는 앉아서 뜨개질을 하며 태연자약하게 보고만 있었다. 여자는 아무 앞에서나 콧등에 분을 바르곤 했다. 이들은 약혼한 사이도 아니라는데 그저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있을 수 없었다. 베티라는 그 처녀는 쇠모처럼 속은 단단하지만 마음실은 아주 참한 여자였다. 30살쯤 되면 착한 아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결혼 시기가 되면 그녀도 결혼을 할 테니까. 어떤 부자와 결혼하여 맨체스터 근교의 커다란 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그랬더라? 그는 넓은 보도를 돌아서면서 혼자 자문해 보았다. 부자와 결혼하여 맨체스터 근교의 작은 저택에 살고 있는 여자가 누구더라? 그에게 최근에 파란색 수국꽃에 관해서 기다란 정열적인 편지를 써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 파란색 수국꽃을 보니 내 생각이며 옛날 생각이 난다고 써 보내온. 그래, 셀리 스턴이었어. 부자와 결혼해 맨체스터 근교의 저택에서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담한 말괄량이 로맨틱한 셀리. 그러나 옛날 친구들, 클레리사의 친구들 중에서는 워트브레드, 킨드슬리, 커밍엄, 킨로크 존스 등등. 셀리가 아마 최고일 거야. 셀리는 사물을 정당하게 이해하려고 했으니 말이다. 특히 휴 위트브레드, 저 훌륭하다는 휴를 간파했거든. 그 위트브레드는 클레리사를 비롯하여 누구나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을 무렵에 말이야. 위트브레드라니요? 누구 말이세요? 석탄장수 알뜰한 장사꾼 말이죠? 그녀가 하던 말이 지금도 그의 귀에 쟁쟁했다. 셀리는 무슨 까닭이 있는지 휴를 싫어했다. 그녀는 휴라는 사람이
체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공작으로 태어났어야 했을 거라고 했다. 그랬더면 공주와 결혼했을 것 아니냐고 그녀는 말했다. 피트가 여태껏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휴는 영국 귀족 계급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극도의 첨부의 그리고 숭고한 존경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클레리사마저도 이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이다지 아주 좋은 점이 있고 조금도 이기심이 없어서 노모를 위해 사냥하러 가는 것을 중지했다는 등 숙모의 생신날짜도 꼬박꼬박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등 이렇게 클라리사는 휴를 칭찬했다. 즉 정당히 평하자면 셀리도 그런 점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피트 자신이 절대로 잊지 않는 일을 어느 일요일 아침 부어튼에서 벌어진 그 캐캐묵은 화제인 여성의 권리 문제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때 셀리는 벌컥 화를 내며 휴들어 당신은 영국 중류 계급의 가장 못된 점만을 대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피카딜리의 불쌍한 여인들의 신세 같은 것도 당신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냐고 대들었다. 완전 무결한 신사 휴. 원, 그때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겠다. 그는 불어 그런 거라고 나중에 그녀는 평했다. 셀리와 피트는 채소밭에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곤 했었다. 휴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를 평했던 그녀의 음성,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리만큼 쟁쟁한 음성이 지금 그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마국간의 사동들도 휴보다는 생기가 있으며 그는 사립학교 출신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녀는 평했다. 영국 밖에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도 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정말 휴에게 악의를 품고 있었다. 무언지 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무언지 그 점은 피트 자신도 잊었지만 흡연실에서 휴가 셀리를 모욕했나? 입을 맞췄겠지 아마? 이건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물론 휴를 비난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닌가. 흡연실에서 셀리에게 키스를 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상대가 공주나 영부인 같은 여자라면 몰라도 돈 한 푼 없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몬테카를로에서 도박이나 하는 떠내기 셀리에게 대체 누가 그러겠느냐 말이다. 피트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휴보다 더한 속물도 없었다. 그렇게 아양을 부리고 그러나 아침을 뜬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나 꼼꼼한 위인이었다. 오히려 고급 하인이 더 좋은 표현이랄까? 가방을 들고 뒤따라 다니는 작자, 전보나 치러 보내기 위한 믿음직한 작자, 옆에 내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작자들 같은. 그런데 그는 감투를 얻어쓰고 귀족의 딸 이블린과 결혼하고 궁중에서 말단 벼슬을 얻어 국왕의 술꽃간 관리하고 국왕의 구두장식을 닦아 광을 내고 레이스가 달리 무릎까지 오는 궁중복을 입고 다녔다. 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인가. 궁전에서 말단 벼슬아치 노릇을 하다니. 귀족의 딸 이블린과 결혼한 휴가 어디 이 근처에 살고 있지 하고 피트는 생각했다. 공원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호화스러운 저택들을 바라보면서. 피트는 그들이 살았던 이곳 어떤 집에서 점심을 먹은 일이 있다. 휴의 모든 소유품이 그렇듯 다른 집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이 그 집에는 있었다. 리넨을 넣어두는 장 같은 물건 말이다. 그런 것을 보고 좋다고 한참 칭찬해야 하다니. 참, 리넨을 넣어두는 장이며 베갯잇, 낡은 참나무 가구며 그림, 휴가 헐값으로 주워 모은 물건들을. 그런데 휴의 아내는 곧잘 실수를 했다. 그녀는 몸집이 큰 남자면 무턱대고 숭배하는 생쥐같이 생긴 보잘것없는 여자였다. 거의 무시해도 좋을 여자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끔 엉뚱한 소리, 기발한 말을 했다. 아마 옛날 그만한 사교술의 유물인지도 몰랐다. 난로의 때에는 석탄 냄새가 심해서 방공기가 탁해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이 같은 그들 내외는 이 근처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이다. 리넨을 넣어두는 장이며 옛날 명화, 진짜 레이스가 달린 베갯 이따위를 사용해가면서 1년에 5천 또는 1만 파운드 정도의 수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트는 휴보다 2살이나 더 먹으면서도 구직을 하러 다니는 신세 아닌가. 나이 53세 그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아닌가. 어느 비서 자리에 추천해달라느니 어린애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는 보조교사 자리라도 구해달라느니 하면서 관청에서 고관 나리가 자신을 턱으로 부려먹는 자리라도 1년에 500파운드만 받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데이지와 결혼하면 연금이 있더라도 그보다 적어서는 못 살 것이니 말이다.
위터브레드 같으면 그런 일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델러웨이도 그렇고 델러웨이한테는 무슨 부탁이고 할 수 있다. 그 친구는 아주 호인이니까. 머리도 좀 둔하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무슨 일이건 할 적에는 요령있게 현실적으로 해치운다. 조금이라도 독창적이거나 재치가 번뜩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자기 나름으로 마다할 수 없이 좋은 데가 있는 친구이다. 그는 마땅히 시골 지주가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정치에 발을 잘못 디뎠다. 야외에서 말이나 사냥개를 다룰 때는 솜씨가 아주 좋았다. 예를 들면 클레리사의 털복숭이 큰 개가 덫에 걸려서 발목 하나가 절반쯤 부러져 나갔을 때만 해도 그 친구는 얼마나 솜씨 있게 다루었던가. 그때 클레리사는 기절을 하는 바람에 델러웨이가 일을 다 처리했다. 붕대를 감아주고 부목을 대주고 그녀 보고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그녀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것이 그녀로서는 필요했던 모양이다. 자, 정신 차려봐. 이것 좀 지어보고 저것도 좀 지어보고. 이렇게 줄곧 델러웨이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개에게 말을 걸었다. 그건 그렇고 클레리사는 시에 관한 그의 말을 어떻게 삼킬 수 있었을까? 어찌자고 델러웨이가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게 내버려뒀을까? 리처드 델러웨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엄숙히 일어나 점잖은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남의 문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소네트에 나오는 인간관계를 자기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네. 점잖은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가 죽은 전처의 동생과 사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혀. 그저 그런 때는 설탕에 졸인 간편도나 던져줘야 했다. 그때가 마침 식사 때였지. 근데 클레리사는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다 삼켰다. 리처드는 그렇게 솔직하게 주관이 서 있다면서 그런 독창적인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셸리와 피터가 친해지지 않았는가. 그녀와 둘이서 산책하곤 하던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장미꽃 덤불과 키가 큰 꽃 양배추가 있었다. 지금 그는 셸리가 장미꽃을 꺾던 일,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달빛에 양배추 잎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던 일들이 기억났다. 열해 동안 생각도 안 한 일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 참 기묘한 일이었다. 그때 그녀는 물론 반농담으로 클레리사를 데리고 달아나라고 했겠다. 그리고 휴나 델러웨이 같은 부류들 사람들, 클레리사의 영혼을 질식시켜 세속적인 면을 조장해 한낱 주부로 만들어버릴 그런 이른바 완전한 신사들로부터 그녀를 구하라고 했다. 셸리는 그 당시 시를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러나 클레리사도 잘한 점은 잘했다고 해줘야 한다. 그녀는 아무튼 휴하고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클레리사는 그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것만 같아도 그것은 표면뿐이었다. 속은 아주 영리한 여자였다. 예를 들면 셸리보다는 월등히 사람을 잘 판단하는 안목이 있었고 게다가 아주 여자다웠다. 저 특수한 천부의 소질이랄까? 여자만이 타고난 소질.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소질. 그런 소질을 그녀는 갖고 있었다. 피터는 자신도 종종 본 일이 있다시피 클레리사가 방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히 눈에 띈다거나 예쁘다거나 특별히 아름답다거나 또는 이렇다 할 재치 있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일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달라. 나는 이미 클레리사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저 오늘 아침 가위와 비단실로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까 공연히 그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았다. 기찻간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기대고 귀찮게 굴듯이 그녀의 추억이 몇 번이나 되살아온 것뿐이었다. 물론 사랑과는 다르다. 단지 그녀를 생각하고 비판하고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설명해 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녀에 관해서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클레리사가 세속적이라는 점이었다. 지위나 상류사회나 출세 같은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 여자였다.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이라고 그녀 자신도 인정했다. 이 편에서 수고만 아끼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백시킬 수 있었다. 솔직한 여자니까. 지저분한 여자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피터 자신과 같은 낙오자가 싫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빈둥거리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녀의 응접실에서 만난 명사들, 공작 부인들,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 백작 부인들, 그런 위인들이 피터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전혀 안연이 없어 여겨졌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이 현실적인 존재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백스버르 부인은 언제나 자세가 곧다고 그녀는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점은 클레리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편히 앉는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정말 화살처럼 꼿꼿했다. 사실 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존경하게 되는 일종의 용기를 그런 부인들은 갖고 있다고 클레리사는 말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델러웨의 영향이 컸다. 공공심, 대영제국, 관세 개정, 지배계급의 정신 같은 것이 흔히 그렇듯이 이런 생각도 남편에게 본받아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성장하여 몸에 배었다. 남편보다는 갑절이나 재주가 있으면서 사물을 남편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다니. 결혼 생활이 가져다준 하나의 비극 아닌가. 독립된 지성을 가졌지만 언제나 리처드의 말을 인용해야만 하다니. 리차드가 아침에 모닝포스트지를 읽고 생각한 것을 남들은 알 수도 없을 거라는 듯이 예를 들면 파티 같은 것도 다 남편을 생각해서 연다는 것이다. 정당히 말해서 리처드는 노포구에서 농사나 지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네 집 응접실을 일종의 회합 장소로 만들고 있자는가. 그런 면에서는 그녀는 아주 천재다. 그녀가 순진한 청년을 데리고 뒤틀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깨우쳐도 주고 사회에서의 자기 자리도 마련해 주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일이 있었다. 그래서 둔에 빠진 인간들이 수없이 그녀 주변에 우글거렸다. 그러나 이 외의 괴짜들도 그녀 주변에 나타났다. 어떤 때는 화가가, 어떤 때는 작가 등 그런 분위기에서는 보기 드문 인간들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일 배후에는 누구를 찾아간다, 명함을 두고 온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 꽃다발을 들고 뛰어다닌다, 선물을 한다는 수고가 숨어있기 마련이었다. 누군가가 프랑스에 간다. 공기 베개를 사주어야지. 이런 일 때문에 그녀의 정력은 다 소모되어 간다. 이런 여자들이 줄곧 계속 해야 하는 끝도 없는 그 모든 교제관계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타고난 본능으로 성실하게 이런 일을 처리해가고 있었다. 피트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상스럽게도 클리레사 같은 회의주의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피트 자신이 클레리사라는 위인을 설명하려고 조작해놓은 이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클레리사라는 인물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침몰하는 배에 붙들어 매인 운명들이며 관로 속에 그녀는 소녀 시절에 헉슬리와 틴들을 애독했는데 이들은 항해에 관한 비유를 잘 썼다. 이렇게 돼 있네. 인간은 누구나 침몰하는 배에 붙들어 매인 운명들이며 인생이란 부질없는 농담이니까. 하여튼 우리의 할 일이나 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에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같은 운명에 처한 죄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인생의 감옥을 꽃과 공기 베개로도 장식해서 되도록이면 멋있게 살아보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이라고 하는 놈들도 멋대로 못한다. 기회만 있으면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방해하고 망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신들도 한결같이 숙녀답게 점잖게만 살아간다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 클레리사의 생각이었다. 실비아가 죽은 뒤에 곧 이렇게 신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저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곧 형제자매 중에서도 가장 출중할 뿐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리는 소녀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보고서 관로 속에 모두 저스틴 페리의 실수, 그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그 죽는 것을 보고서는 비관적이 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녀도 후녀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신은 없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그녀는 선을 위한 선을 하겠다는 소위 무신론자의 종교를 만들어냈다. 물론 클레리사는 인생을 한없이 즐겼다. 즐기는 것이 그녀의 천성이었다. 물론 그녀에게도 절제란 것은 있었다. 사실 여러 해를 겪어본 피트 자신도 클레리사라는 사람을 윤곽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느꼈다. 아무튼 그녀에게는 냉소적인 데가 없었다. 선량한 부인들에게 흔히 따라다니는 저 불쾌한 도둑관이라는 것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실제로 즐겼다. 하이드 파크를 같이 거닐 때는 튤립 꽃밭을 보거나 유모차를 탄 어린애를 보고 그는 즉흥적으로 한 토막의 조그만 이야기를 지어내며 즐겼다.
그녀 같으면 지금 저기 있는 저 연인들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걸어볼 것이 거의 틀림없으리라. 그녀는 정말 절묘한 희극적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발휘하려면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점심이니 저녁이니 끊임없이 파티를 열어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면서까지 마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분별심을 잃어가고 있다. 식탁 머리에 앉아서 델러웨이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만한 늙은이의 비유를 애써서 맞추지 않나. 온 유럽에서도 가장 멍청한 작자들을 델러웨이 내는 친구로 사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엘리자베스가 들어오면 모든 것은 딸을 위해서 양보되어야 할 판이었다. 피트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중학생인 엘리자베스는 수줍어서 말을 잘 못했다. 눈이 동그랗고 안색이 창백하며 어머니를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조용하고 표정도 없는 소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머니가 떠드는 얘기를 잠자코 듣고 나서 4살 먹은 아이처럼 물었다. 가도 돼? 엘리자베스가 나가자 클레리사는 델러웨이에게서 느낀 것과 같은 기쁨과 자랑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키를 하러 가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제 엘리자베스도 사교육에 나갈 것 아닌가? 그리고 제 어머니 친구인 나를 답답한 늙은이라고 생각하여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만이다. 늙는다는 보람은 하고 피트 윌슨은 모자를 벗어든 채 리전트 공원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그 보람은 단순히 이것이다. 열정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한 채 그러나 인생에 더 없는 향취를 보태주는 힘을 마침내 얻는다는 데 있지 않는가. 과거의 경험을 파악하여 불빛에 천천히 돌려가며 비춰볼 수 있는 힘을. 이건 끔찍한 고백이군. 그는 다시 모자를 썼다. 글쎄 나이 53살이 된 지금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치 않다. 인생 자체, 인생의 순간순간, 인생의 한 방울 한 방울, 여기 이 순간 리전트 공원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지금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히려 과분하다. 이제 이런 힘을 얻고 보니 인생의 맛을 실컷 다 맛보자면 쾌락의 토막토막과 생이 갖는 모든 의미를 다 끌어내자면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것 아닌가. 이제 맛볼 수 있는 쾌락도 인생의 의미도 이전보다는 훨씬 실속 있고 그만큼 더 보편화되었다. 클래스 때문에 겪은 고민 같은 고민은 다시는 있을 수 없다. 때로는 몇 시간이 돼도 이런 말을 엿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이 돼도 데이지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의 비참함이며 고민, 극도의 열정을 오늘날까지 얻지 못한 내가 데이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문제로 그때보다는 훨씬 즐겁다. 이것은 물론 데이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를 떠날 때 유난히 마음 놓이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고 싶었으며 데이지가 선실에서 이것저것 담배니 수첩이니 선실용 담요니 찾아다 주며 마음 쓰는 것이 도리어 귀찮았던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이 50이 지나면 친구 따위 없는 편이 낫다. 여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50대 남자가 솔직히 실토한다면 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피트 윌슨은 생각했다. 그런데 이 뜻밖의 복받치는 감정, 오늘 아침 울음을 터뜨린 일, 이것은 또 웬일이었을까? 클레리스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녀는 나를 바보같이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마음속 깊이 잠재하고 있던 질투심, 인간의 다른 모든 열정보다도 더 찔긴 질투심이었다. 피터 윌슨은 팔을 쭉 뻗어 주머니 칼을 쥐면서 생각했다. 데이지는 요새 오드 중령과 만나고 있다고 전번 편지에 써보냈다. 일부러 하는 소리다. 다 안다. 나들의 질투심을 느끼라고 하는 소리다. 뭐라고 쓰면 나를 속상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마살을 찌푸리고 편지를 쓰는 데이지가 눈에 선하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화가 난다. 일부러 영국까지 변호사를 만나러 온 것은 데이지와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 괴롭다. 클레리사가 옷인지 뭔지에 열중하여 냉담할 정도로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일이 언뜻 생각났다.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나를 코를 훌쩍이며 찔찔 우는 바보 같은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지만 여자는 열정이 뭔지 모른다고 피트는 주머니 칼을 다듬으면서 생각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열정이 가진 의미를 모른다.
클리리 사는 고드름같이 차가웠다. 그녀는 내 곁의 소파에 앉아서 손을 내밀었고 내 볼에 키스를 해주고, 이때 그는 십자로에 나와 있었다. 어떤 소리가 그의 공상을 중단시켰다. 희미하게 떨리는 소리, 거품처럼 반향도 없고 활력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떠오르는 소리, 약하지만 날카로운 모든 인간적인 의미는 조금도 없는 소리가 울렸다. 이음파음소 푸시투임우. 연령도 성도 분간할 수 없는 소리,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태고적 샘소리. 이 소리는 바로 건너편 리전트 공원 지하철역에 떨고 서 있는 키가 큰 어떤 거지가 내는 소리였다. 그것은 굴뚝 같은, 녹슨 펌프 같은, 또는 바람에 잎이 다 떨어진 채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나무 같았다. 이음파음소 푸시투임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노래하는 나무같이 영구히 미풍에 삐끗거리며 신음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시절을 통해서 길에 풀이 무성하던 시절, 흙탕이었던 시절, 상아를 가진 맘모스의 시절,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시절에도 이 누더기를 걸친 노파는 치마를 두르고 있으니까 국을 하려고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으로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서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100만 년을 이어 내려온 사랑에 대해 노파는 노래했다. 승리를 거두고 마는 사랑이여, 100만 년 전 그 옛날 지금은 가고 없는 그대와 나는 오래 함께 거닐었나니 하고 노파는 읊었다. 그러나 빨간 곽꽃같이 타오르며 여름날같이 기나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저승으로 떠나갔노라. 크나큰 낯을 가진 죽음의 신은 거대한 산들을 무너뜨렸나니 백발이 성성한 이 머리를 땅에 누이면서 차디찬 재로 변할 그때, 신이여, 낙조의 마지막 햇님이 어루만지던 언덕 위 내 무덤에 자줏빛 들꽃 한 다발 고이 던져 주시옵소서. 그때는 우주의 야외 극은 막을 내릴 것이다. 맞은편 리전트 공원 지하철역에서 이런 옛 노래가 흘러나오는 지금도 대지는 여전히 푸르고 꽃이 만발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게 누추한 잎, 나무 뿌리와 잡초가 얽힌 진흙 땅에 파인 구멍 같은 입에서 흘러나오면서도 거품처럼 불불 끓어오르는 이 옛 노래는 무한한 세월의 마디진 나무 뿌리를 뚫고 해골과 백까지 스며들고 잔물길을 내며 아스팔트와 매를 입은 거리를 따라서 유스턴까지 기름지게 하면서 축축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 녹슨 펌프 같은 노파, 한 손은 동전을 달라고 내밀고 다른 손으로 옆구리를 움켜쥔 이 누더기 옷을 걸친 노파는 여전히 그 옛날 원시시대의 어느 오울에 애인과 거닐던 일을 추억하면서 몇 천만 년을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바다가 되어버린 곳을 어느 오울에 거닐던 일을 추억하면서 누구와 거닐었는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그렇다. 그녀를 사랑해준 남자였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옛날의 오월을 밝은 햇살을 흐려놓았다. 아름답던 꽃잎도 지금은 하얗게 시들어 있었다. 그때의 정다운 눈으로 내 마음속까지 깊이 들여다보아 주오 노래하면서 애결할 때, 갈로 속에 지금도 분명히 애결 하고 있지만 그때 있네. 그때의 노파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갈색 눈, 검은 수염, 햇빛에 그을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어른거리는 모습, 그림자 같은 모습만 보였다. 이 그림자에 대고 여전히 생생한 새소리 같은 소리로, 새 같은 소리로 그대 손을 이리 주어 살며시 쥐어보리다 하고 이 노파는 조잘됐다. 피트 위를 쉬는 택시에 올라타면서 이 불쌍한 노파에게 은전 한 잎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이 본들 무슨 상관이겠소? 노파는 노래했다. 그리고 옆구리를 움츠진 채 받은 은전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사라진 것 같았다. 지나가는 남녀노소도 그리는 바삐 지나가는 중류계급 사람들로 혼잡했다. 지나가는 남녀노소도 모두가 낙엽처럼 발밑에 깔리고 그 노래의 영원한 샘에 흠뻑 젖어 옥토로 화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이음파 음소 푸쉬투임우. 무슨 말이지? 정말이지 불쌍한 늙은이. 루크레치아는 길을 건너리고 기다리며 서서 말했다. 불쌍하고 가련한 할머니. 저 할머니는 비 오는 밤이면 어떻게 지내나? 자기 아버지나 옛날 잘 살던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렇게 몰락해서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떡할까? 그리고 밤에는 어디서 잘까? 명랑할 만큼 상쾌하게
끊임없는 노래의 실가닥은 오두막집 굴뚝에서 나온 연기처럼 공중으로 굽이쳐 올라가고 있다. 깨끗한 너도 밤나무들 사이를 꾸불꾸불 휘감아 올라가서 꼭대기 이파리 사이로 파란 솔같이 새어나오는 연기처럼 누가 본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몇 주일을 두고 어찌나 마음이 상하든지 루크레치아는 일어나는 일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었다. 그리를 오가는 행인이 선량하고 친절해 보이면 붙들고 저는 불행해요 하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누가 본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하고 노래 부르는 노파를 보니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갈 것 확신이 벼랑간 생겼다. 이들 부부는 지금 월리엄 브래드쇼 경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브래드쇼는 이름의 어감이 좋으니까 셉티머스를 곧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양조장의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회색말의 꼬리에는 빳빳하게 일어선 털이 있었다. 신문벽보도 붙어 있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착각인 듯 싶었다. 이제 셉티머스 위렌 스미스와 그의 아내는 길을 건너갔다. 남의 주의를 끌만한 점이 이 두 사람에게는 조금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계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청년, 그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이 여기 하나 있다는 것을 행인들이 의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들보다는 다소 느리게 걷고 있었는지 모른다. 셉티머스가 다소 망설이고 발을 무겁게 질질 끌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몇 해 만에 처음 어느 날 이 시간에 웨이트엔드에 나가본 사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마치 포틀랜드 가라는 텅 빈 어떤 방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이 두리번거렸다. 대주머니에 쌓인 상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린 방에서 빈집을 지키는 가정부가 기다란 발 한 모퉁이를 들어 먼지가 뽀얀 기다란 햇살을 임자 없는 괴상한 안락 의자에 비춰들게 하면서 이 집은 이렇게 굉장하다고 손님들께 설명할 때처럼 셉티머스는 참으로 굉장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겉보기에 셉티머스는 사무원 같았다. 좀 나은 축의 사무원 같았다. 갈색 구두를 신고 있다. 손에는 교육받은 사람다운 섬세한 느낌이 있었다. 옆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코가 크고 이지적이며 예민해 보이는 선명한 옆모습이었다. 그러나 입술은 아주 딴판으로 벌어져 있었다. 눈은 흔히 그렇듯이 보통으로 담갈색의 큼직한 눈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체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뭔지 모를 어중간한 인상이었다. 나중에는 펄리 근처에 집을 장만하여 자가용 성농차라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 뒷골목 아파트 살이를 면치 못할지도 모를 그런 인상이었다. 학교 교육 절반, 독학 절반으로 유명한 작가에게 편지로 자문을 구해가며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하루의 일이 끝난 저녁에 독서를 하는 그런 인상이었다. 다른 경험이라고는 남들이 침실이나 사무실에서 혹은 들판이나 런던의 거리를 거닐면서 혼자 겪는 고독의 경험을 셉티머스도 갖고 있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가출을 한 일이 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15번이나 손을 씻지 않고 간식을 먹으러 나와 혼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트라우드에서는 장래 시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린 누이 동생에게만 비밀을 말하고 바보 같은 쪽지를 남겨놓고서 런던으로 와버렸다. 위인들이 써놓은 그런 쪽지, 그들의 노력의 전기가 유명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런 쪽지를 남겨두고 런던은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이미 몇백만 명이나 집어삼켰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부모가 붙여준 셉티머스라는 특이한 이름도 런던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유스턴가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혈색이 좋고 순진한 둥근 얼굴은 2년 동안 마르고 찌푸르고 즉위에 가득 찬 얼굴로 변하도록 했다. 관찰력이 대단히 예리한 친구라도 예를 들어 원예가가 아침에 온실 문을 열었을 때 가꾸어 온 화초에 한 송이 꽃이 간밤에 피어난 것을 보고 하는 말 이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꽃이 피었구나. 허영, 야심, 이상주의, 정열, 고독, 용기, 나태 등등의 흔해 빠진 종자에서 꽃이 피었구나 하는 말밖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서 그를 내성적으로 만들고 말을 더듬게 하고 자기 향상에 마음쓰게 하고 또한 워틀루가의 야학에서 섹스피어 강의를 하는 미스 이사벨 폴에게 연민의 정을 갖게 했다. 당신은 좀 시인 키츠를 닮지 않았나요? 미스 폴이 물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니 이 밖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상력을 그에게 길러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책을 여러 권 빌려주고 짤막한 편지도 썼다. 이래서 일생에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불길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집혔다. 금빛 불꽃, 욕정의 열기도 없고 무한히 비현실적이며 공기 같은 금빛 불꽃은 미스 폴과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워털루가의 야간 학교를 향해 septimus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흠잡을 곳 없이 총명하다고 믿었다. 그녀의 꿈도 꾸고 몇 편 시를 써서 바친 일도 있었다. 미스 폴은 그 시의 주제를 무시하고 빨간 잉크로 고쳐주기까지 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septimus는 그녀가 초록색 옷을 입고 광장을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septimus는 뭘 썼다간 찢어버리고 새벽 3시경에 글작품을 완성해 놓고 거리로 나와 뛰어다니기도 한다. 또 교회에도 가고 하루는 종일 굶고 다음 날은 술을 마시고 셰익스피어, 다윈, 문화사, 버너드 쇼 등을 탐독한다. 이러는 걸 밤 이맘때 문을 열고 들어와 본 원예가가 있다면 아마 꽃이 피었군 하고 말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브로시는 알고 있었다. 그는 경매업 부동산 중개업을 겸한 시벌리 앤드 에로스미스 회사의 지배인이었는데 그는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브로시는 젊은 사원들에게 아버지 같았고 septimus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이 청년이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성공하여 천장에 창이 깊숙한 방에서 결제함에 둘러싸여 가죽 안락 의자에 앉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몸만 건강하다면. 브로시는 부언했다. 이것이 위험한 점이었다. 그가 약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브로시는 그에게 축구를 권하고 저녁 식사에도 청하고 월급을 올려주라고 추천도 해주었다. 이때 브루시의 여러 예상을 뒤집어 엎고 사내의 유능한 청년들을 빼앗아간 사건이 일어났다. 마침내는 유럽 대전의 손길이 엄용하게 뻗어나와서 브리웰 힐에 있는 브루시의 집의 케레스 여신 석고상을 박살냈고 제라늄 화단에 폭탄 구멍을 냈고 요리사를 미치게 만들었다. septimus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 입대한 의용병이었다. 오직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광장을 산책하는 미스 이사벨 폴의 영국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프랑스로 건너갔다. 축구를 권한 브루시가 원했던 변화가 전선 참호에서 당장 나타났다. 그는 용기를 드러냈고 그래서 진급했던 것이다. 에빈스라는 상관의 주목을 아니 애정을 받았다. 둘의 사이는 난로가 양탄자 위에서 까불고 뒹구는 개에 비길만 했다. 한 마리가 종이 뭉치를 가지고 놀면서 으르렁거리며 쥐어뜯기도 했고 이따금 늙은 개의 귀를 깨무는 신용도 한다. 다른 한 마리는 졸면서 드러누워 불빛에 눈을 끔뻑이며 한쪽 앞발목을 쳐들고 기분 좋게 뒹굴며 으르렁거린다. 이처럼 에번스와 septimus는 항상 같이 지냈고 같이 나누고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곤 했다. 그러나 에번스가 갈로 속에 그를 한번 본 일이 있는 루크레치아는 그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에번스는 붉은 머리의 건장한 남자였으나 여자 앞에서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됐네. 그러나 휴전 직전에 에번스가 이탈리아에서 전사했을 때 septimus는 전혀 아무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고 우정이 끝난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별로 느끼는 것 없이 아주 태어날 수 있는 자기를 다행으로 여겼다. 전쟁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쟁은 엄숙했다. 그는 우정, 유럽 대전, 죽음 따위의 온갖 경험을 하고 성진되었다. 자기는 30세도 안 되었으니까 살아남은 운명일 거라고 판단했다. 이 점은 그의 판단이 옳았다. 마지막 포탄들은 그에게서 빗나갔다. 그는 포탄이 터지는 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는 군의 지시로 어떤 여관 주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뜰에는 화분들이, 마당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있는 집이었다. 이 집 딸들은 모자를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septimus는 그 집의 막내딸 루크레치아와 약혼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쟁도 끝나서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고 전사자도 묻혔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닥쳐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특히 저녁 때면 심해졌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었다. 이탈리아 처녀들이 앉아서 모자를 만들고 있는 방문을 열면 그 처녀들이 보였다. 말소리도 들렸다. 처녀들은 접시에 담긴 색색 구슬을 앞에 놓고 앉아서 철사를 문지르고 불을 빳빳하게 먹인 모자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새털, 검은 장식,
비단 흥겁, 리본 따위가 온통 널려 있었고 가위가 탁자 위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시끄러운 가위 소리, 우수대는 처녀들, 만들어진 모자, 이것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다. 이것들로 그는 안전했으며 또한 이곳이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서 밤새껏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새벽녘에 종종 잠을 깨곤 했다. 그런 때는 침대가 꺼져 들어가고 몸뚱이도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 그런 때는 가위와 램프와 풀무기 모자판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이래서 그는 자매 중에서 명랑하고 까부는 막내딸 루크레치아에게 구원을 했다. 그때 그녀는 예술가의 손가락 같은 예쁘장한 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말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모두 들어있어요. 비단 헝겊이든 셔틀이든 무엇이든 그 손가락만 대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건 모자예요. 둘이서 산책할 때면 루크레치아는 늘 말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자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다. 외투도 옷도 여자들의 몸가짐도 자세히 보았다. 루크레치아는 보기 흉한 옷차림, 지나친 옷차림을 비난했다. 혹독하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속이려든 의도든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싸구려인 그림을 내보였을 때 화가가 거절할 때와 같은 손짓을 했다. 관대하면서도 항상 비판적인 루크레치아는 하찮은 소재의 감을 살려서 근사하게 입고 다니는 여 점원들을 반겼다. 또는 숲이 목도리에 긴 옷을 입고 보석을 지닌 프랑스 귀부인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 열렬한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덮어놓고 칭찬을 했다. 아이 예뻐. 그녀는 중얼거리며 septimus들을 보라고 쿡쿡 찌르곤 했다. 그러나 예쁘다는 물건은 septimus에게는 판율이 뒤에 있는 것처럼 희미했다. 입맛도. 루크레치아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좋아했다. 입맛도 전혀 없었다. 그는 잔을 작은 대리석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길 한가운데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웃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septimus는 맛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다. 카페에서 탁자들과 조잘되는 종업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그 무서운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었다. 단테 같은 것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었다. septimus, 제발 그 책 좀 내려놓으세요. 루크레치아는 신곡의 지옥편을 가만히 덮어버렸다. 그는 계산서도 더해볼 수 있었다. 머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느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필연코 세상 탓이었다. 영국인들은 참 말이 없어요. 루크레치아는 말했다. 그녀는 영국인의 그런 면이 좋다고 했다. 그녀는 영국인들을 존경하니까 런던에 가서 영국의 말이며 재단사 솜씨의 신사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영국으로 시집을 가서 소호에 살았던 아주머니가 굉장한 가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일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어쩌면 세상 자체에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septimus는 아내와 함께 뉴헤이븐을 떠날 때 기착한 유리창으로 영국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회사에서는 그를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승진시켜 주었다. 여러 훈장을 받은 그를 자랑 삼았다. 자네는 자네의 의무를 다하였네. 이제 우리가 하고 브루어시는 말문을 열었으나 감정에 벅차서 말을 끝낼 수 없었다. septimus 부부는 토트넘 고트 교회의 훌륭한 방을 얻어서 살았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셰익스피어를 펴봤다. 문장에 도취했던 소년 시절의 환희도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읽어보았으나 완전히 시들어버렸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정오했다. 옷을 입는 일, 아기를 낳는 일, 색욕 등의 추잡한 일을 정오했다. 이제 셰익스피어는 septimus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하는 비밀의 암호는 혐오와 정오와 절망이라고 생각되었다. 단테도 그러했다. 아이스킬로스도 마찬가지였다. 루크레치아는 탁자 앞에 앉아서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었다. 필무 부인의 친구를 위해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창백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이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백합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영국인들은 참 진실해요. 루크레치아는 septimus의 목에 매달려 볼을 비비면서 말하곤 했다. 남녀간의 사랑을 셰익스피어는 불쾌한 것으로 여겼다. 목적의식이 없는 성교는 불쾌한 일이었다. 그래도 루크레치아는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으니까. 둘은 같이 런던 탑으로 갔다.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박물관에도 갔다. 국왕이 의회의 개원식을 거행하는 것도 군중 속에 섞여 구경했다. 가게들도 구경했다.
모자점, 양복점, 진열장에 가죽 핸드백을 진열해 놓은 가게 등을 루크레치아는 발을 멈추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도 꼭 아들을 하나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septimus를 닮은 아들이 꼭 하나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조용하고 진실하고 재주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섹스피어를 좀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섹스피어는 어려운 작가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에 애를 낳을 수는 없다. 고통을 연장시킬 수도 없거니와 꾸준한 감정이 없고 다만 변덕과 허영에 차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인간이라는 음탕한 동물의 종족을 늘릴 수도 없다. 새가 풀밭에서 깡충 뛰어 부드덕 나는 것을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septimus는 아내가 가위질을 하며 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인간은 순간적인 쾌락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것 이외에는 친절도 신앙도 자비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때를 지어 사냥한다. 사막을 뒤지고 요란스럽게 울부짖으며 황야 속으로 사라진다. 나고자는 내버려 둔다. 찌푸린 상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회사의 브루어시를 생각해봐라. 왁스를 칠한 수염에 산호 넥타이 핀에 흰 조끼를 입고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속은 차고 끈적끈적하다. 그는 그의 제라늄 화단은 전쟁통에 파괴되었고 요리사는 미쳐버렸다. 또 아멜리아 무어라고 하는 여자는 정각 5시만 되면 꼬박꼬박 찻잔을 가져다 주지만 곁눈질 하면 남을 비우는 엄탕한 계집이다. 그리고 토미니 버티니 하는 빳빳이 풀먹인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작자들도 악덕의 비집단 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그들의 나체꼴을 공책에 그려놓은 줄도 모르고 거리에서는 마차가 그 곁을 요란스럽게 지나간다. 인간의 야수성은 벽보에 역력히 드러나 있다. 광산에서 생매장된 사람들, 산채로 타 죽은 여자들, 대중의 구경거리로 전시된 광인들의 불쌍한 행렬. 그런데 이들은 두리번거리고 고갯짓을 하며 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토트넘 코트가에서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구나. 제각기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는 듯 절망적인 비탄을 지니고 있는 것 같구나. 근데 그도 미쳐가는 걸까? 차를 마실 때 루크레치아는 필무 부인의 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다. 루크레치아는 늙어서 자식도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몹시 외로웠다. 대단히 비참한 기분이었다. 결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다. septimus에게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히 들었고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쿵쿵 울리는 피스톤 소리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내는 울고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소리 없이 절망에 빠져 이렇게 아내가 흐느낄 적마다 그는 지옥으로 한 발짝 또 내려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septimus는 신파적인 몸짓으로 두 손 안에 머리를 파묻고 말았다. 이 몸짓은 진심이 아님을 자각하고 기계적으로 한 짓이었다. 이제 그는 굴복하고 말았다. 누가 와서 도와주어야 했다. 사람들을 부르러 보내야겠다. 그는 패배한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를 깨울 수는 없었다. 루크레치아는 그를 자리에 눕혔다. 의사를 부르러 보냈다. 필무 부인이 아는 홈스 의사였다. 그는 진찰을 했다. 아무 이상도 없다고 홈스 의사는 말했다. 아, 다행이다. 참 친절하셔. 참 고마운 분이셔. 루크레치아는 생각했다. 홈스 의사는 기분이 저렇게 나빠지면 음악원에 간다고 말했다. 하루쯤 쉬고 집사람과 골프를 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물 한 컵에다 브루마이드 정제를 2알 넣어서 복용해 보시죠. 블룬주버리 근처의 이런 구식집들은 벽을 아주 좋은 널빤지로 된 게 많은데 하며 홈스 의사는 벽을 툭툭 쳤다. 집주인들은 어리석게 도배를 하지요. 요 며칠 전에 베드포드 광장에서 사는 누구네를 왕진 갔더니 이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무 이상도 없으니 말이다. 인간 본성이 내게 사형을 선고한 제목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 밖에는 아무 탈도 없다. 에번스가 전사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게 죄악이었다. 하지만 이 밖의 모든 죄악들도 새벽에 눈을 뜨면 자신의 타락을 의식하고 엎드려 있는 내 육체를 향해 침대 난간 너머로 고개를 쳐들고서 손가락질하고 빈정대고 비웃고 하자는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한 그는 아내를 속이고 농락하고 미스 이사벨 풀을 모욕한 제목으로 악덕의 얼룩과 표적이 찍힌 나를 보면 길을 지나가는 여자들이 몸서리칠 것이다. 이런 몹쓸놈에게는 인간성이 사형을 선고하거든. 홈스 의사가 재차왔다. 몸집은 크고 혈색도 좋고 잘생긴 그는 모자를 들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꿈을 많이 꾸고 이런 일은 다 신경과민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내 체중이 160파운드에서 반 파운드만 줄어도 아침 식사 때 집사람을 보고 오트밀 죽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리라. 루크레체는 오트밀 죽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은 대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외부로 돌려 무슨 취미를 가져보시죠. 홈스 의사는 셰익스피어를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펴보더니 셰익스피어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대단한 취미군요. 그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것도 환자를 본 뒤에는 싹 잊어버리고 낡은 가구를 만지는 탓이 아닐까요? 실례지만 부인이 꽂으신 빛 참 예쁘군요. 하고 홈스 의사는 말했다. 이놈의 바보 같은 녀석이 다시 왔을 때 셉티머스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요? 홈스 의사가 점잖게 웃었다. 그는 매력 있는 이 자그마한 부인을 실제로 약간 떠밀고 그녀의 남편의 병실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 겁이 나셨군. 그는 점잖게 말하며 환자 곁에 앉았다. 당신은 부인께 자살하겠다고 하셨다지요? 부인은 젊은 부인인데 외국분이시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영국 남편에 대하여 이상한 관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말고 무슨 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나는 4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말을 믿어도 좋을 것이요.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소. 다음에 왔을 때는 일어나서 참한 부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시오. 결국 인간 본성이 내게 덤벼든다. 홈스라는 콧구멍이 빤한 지긋지긋한 짐승 같은 인간 본성이 내게 덤벼든다. 홈스 의사는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찾아왔다. 한 번만 헛디디면 인간 본성은 덤벼든다. 셉티머스는 이렇게 엽서 뒤에 썼다. 유일한 길은 홈스 몰래 도망치는 길이다. 이탈리아로 어디로라도 홈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그러나 루크레치아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홈스 의사 선생은 참 좋은 분이에요. 당신에게 참 열심히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신데요. 아이들이 넷인데 제게 차 마시러 오라고 하시던데요. 그녀는 셉티머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버림받았구나. 온 세상이 고함치고 있구나. 자살해라. 우리를 위해서 자살하라고. 그렇지만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자살을 해야 하나? 음식도 맛있고 햇볕도 따뜻한데 자살을 어떻게 한담? 보기 싫게 피바다가 되게 식칼로 하나? 가스선을 빼나? 그는 너무나 기력이 없었다. 손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한 지경이었다. 더구나 이처럼 고독하고 버림받고 보니 죽어가는 사람이 고독하듯 마음의 여유랄까 숭고한 절연감이 들고 미련이 남은 자는 도저히 알지 못할 자유를 느꼈다. 물론 홈스가 이겼다. 콧구멍이 빨간 짐승이 이겼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벼랑 끝에서 헤매고 있는 이 마지막 유물에는 홈스도 손을 대지 못할 걸. 물에 빠진 선원처럼 이 세상의 바닷가에 누워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버림받은 사람에겐 손을 대지 못할 걸 셉티머스는 생각했다. 그 순간이었다. 위대한 계시가 찾아왔다. 휘장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났다. 에번스가 말하고 있었다. 죽은 자다가 찾아온 것이다. 에번스, 에번스, 셉티머스는 소리 질렀다. 스미스 씨가 혼자서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다고 하녀 아이 에그니스가 부엌에 있는 필모 부인에게 외쳤다. 쟁반을 들고 가니까 에번스, 에번스 하며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뛰어내려온 길이에요. 에그니스가 말했다. 이때 루크레체가 꽃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그 장미꽃을 병에 꽂았다. 해가 곧장 장미를 비추었다. 그녀는 깔깔대면서 방 안을 돌아다녔다.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한테서 장미를 안 사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다 시들어가는군요. 그녀는 장미꽃을 가지런히 손질하면서 말했다. 밖에 누가 있다. 에번스일 테지. 루크레치아가 시들어간다고 하는 장미는 에번스가 그리스에서 꺾어온 꽃이지. 그런데 신과의 소통은 건전하다. 소통은 행복이다. 소통은? 하고 셉티머스는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셉티머스? 루크레치아는 급에 질려 물었다. 남편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에그니스를 시켜서 홈스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 이가 미쳤구나. 나를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니.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 짐승아, 이 짐승아. 인간 본성, 즉 실제로는 홈스 의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셉티머스는 고함을 쳤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홈스 의사는 다시 없이 친절하게 말했다. 부질없는 소리로 부인을 놀라게 하다니요. 하지만 잠이 들 약을 드리죠. 댁에서 돈이 있다면. 홈스 의사는 빈정대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꼭
할리가의 정신병원에 가보시게 하겠는데 나를 믿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리 친절하지 않은 표정으로 홈스 의사가 말했다.